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격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 좀 국제정치 얘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네. 혹시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바나나 공화국이요? 예. 뭐 바나나를 생산하는 나라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약간 이게 좀 함부로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약간 멸칭 같은 말이기도 한데 대체로 적도 근방 열대 지역에서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하죠. 대규모 집단 농업을 돌리는 걸 국가의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을 조금 거칠게 경멸조로 부르는 말입니다. 이제 주로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쪽의 개발도상국들 중에서도 특히 독재 정치로 돌아가는 나라들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 뭐 저희가 이제 이런 나라들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잘 알기는 어렵죠. 다만 이런 현실의 개발 독재 국가들을 풍자하는 게임을 한번 해보면 아 이런 국가들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살짝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게임 하나를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게임의 제목이 트로피코라는 시리즈입니다. 트로피코, 열대 지역이 떠오르는 이름인 것 같은데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트로피코라는 이름은 사전을 검색해보면 이탈리아어로 회귀선이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면 왜 북회기선, 남해기선에서 적도 근방의 그 지역을 가리키는 말인데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건 이제 트로피칼 주스라고 했을 때 트로피칼이 뭔지는 몰라도 먹어보면 아 뭔가 달달하고 시고 믹스된 과일 주스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어떤 열대 혹은 적도의 느낌을 주는 게 이제 트로피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의 제목이 트로피코라고 하면 아 뭐 그쪽 어디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임이겠거나 하는데 뭐 기후가 이 게임의 핵심은 아니고요. 이 게임은 왜냐하면 장르가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이란 장르예요. 이게 그나마 좀 유명한 게임이라면 심시티처럼 이제 도시 짓고 운영하고 뭐 세금 걷어서 또 좋은 건물 올리고 하는 그런 류의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심시티는 그냥 우리 주변의 도시를 짓는다라는 개념이었다면 이 트로피코에는 굉장히 독특한 설정 하나를 추가하면서 기존의 심시티류와는 굉장히 다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독특한 설정일지 궁금한데요. 네, 바로 짓는 도시가 일반적인 도시가 아니라 열대 지방에 위치한 어느 개발 독재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게임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건 중남미의 어디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주는데 왜냐하면 이 게임의 배경음악들이 굉장히 경쾌한 라틴 댄스 음악들입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막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노래이기들도 하고 또 게임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대사가 대부분 스페인어를 쓰거나 혹은 스페인어 억양을 띠고 있다는 점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제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주인공 캐릭터, 그러니까 내가 직접 조종하는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결국 독재 국가의 지도자, 다시 말해 독재자겠죠. 이 친구의 이제 별칭이 엘 프레지덴테라고 불리는데 이 점에서 아, 이 게임은 정확히 중남미 독재자를 그리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엘 프레지덴트가 무슨 뜻인데요? 이게 우리도 대통령을 영어로 하면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것처럼 스페인어로 대통령이라는 의미인데 실제 게임을 해보면 표준어로서의 대통령이란 느낌보다 약간 이걸 비꼰 느낌, 예를 들어 우리말로는 뭐 카카 약간 이런 용법으로 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재자잖아요. 굉장히 코믹하게 나오는 독재자인데 독재자한테 계속 엘 프레지덴테 하는 걸 들어보면 경의의 의미가 아니라 약간 웃기는 의미로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말로 각하라고 하면 각하가 원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높은 사람이 어느 건물에 위치하느냐. 그래서 각에 위치하면 각하, 폐의 아래에 위치하면 폐하 이런 식으로 높임말을 보통 어떤 건물의 품격 아래에 있는가로 사용하는 그런 용도인데 사실 요즘은 그런 말을 안 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하라고 하면 오히려 독재자를 좀 조롱하는 호칭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게임을 하다 보면 그 제 비서가 있습니다. 비서가 계속 엘 프레지덴테라고 말하는데 듣다 보면 점점 기분이 나빠져요. 이게 그래요? 이 자식이 나를 조롱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풍자적인 느낌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 엘 프레지덴테가 되어서 플레이어는 도시를 하나 돌려야 되는데 일반적인 시장, 대통령이 아니라 중남미의 독재 국가를 내가 독재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도시건설 게임과는 굉장히 다른 분위기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위기를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은 도시건설 게임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도시의 땅값을 올려서 세금을 더 걷고 더 많은 돈으로 도시를 키우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도시건설 게임의 핵심이죠. 다시 말해 성장의 선순환을 태워서 내 도시를 좀 더 아름답고 부강하게 만든다가 핵심인데 이 트로피코 시리즈에는 1편부터 끝까지 뭐가 또 추가되어 있냐면 자신이 벌어들인 세수에서 일부 금액을 스위스 비밀은행 계좌로 빼돌리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빼돌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미션의 경우에는 목표가 그거예요. 당신의 스위스 비밀 계좌에 300만 달러 이상을 예치하세요가 목표입니다. 그러면 플레이어는 독재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민중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든 세금을 늘려서 비밀 계좌를 꽉 채워야지라는 목표로 움직이게 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도시건설 게임과는 굉장히 좀 비틀린 풍자적인 의미가 강하게 나오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비자금을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게임 미션으로 설정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빼돌린 돈은 그냥 플레이어 개인 수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뭐 게임이다 보니까 이 돈이 실제로 내 현실 계좌에 꽂히면 열심히 빼돌리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겠죠. 네. 근데 뭐 게임 속에서 빼돌리는 거 보니까 우리한테는 뭐 별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션에서 이걸 달성해라라고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플레이하는 입장에선 어떻게든 빼돌려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궁리하다 보면 이 개발 독재 국가의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결국 체험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장치로서 이 비밀 계좌가 사용이 되는 거고 이런 장치가 꼭 스위스 비밀 계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들을 새로 제정하거나 하면서 도시와 나라의 작은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변화들을 일으키는 정책을 보면 야 이건 어딘가 나사 빠진 것 같은데라는 독특한 정책들이 들어오면서 독재 개발 국가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에요? 이게 처음 해보면 제일 충격적인 정책이 책 불태우기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써 있을 때는 북 BBQ라고 써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말 그대로 국가가 정책을 발도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학교를 폐쇄해서 국민의 평균 교육 수준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들어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국민 교육 수준이 떨어지면 네. 뭐 복지나 국가 발전에 해가 되잖아요. 예, 보통은 그래서 어느 나라나 교육 수준을 올리려고 열심히 난리를 치는데 네. 트로피코에서도 마찬가지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게임을 시작하면 국민 교육 수준이 제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게 바나나, 커피, 담배 농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국민들을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어서 이제 교육 수준을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 교육받은 노동자들은 통조림 공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바나나를 그냥 해외에 수출하는 게 아니라 통조림을 만들어 수출하면 좀 더 받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 국가의 세수도 늘어나고 국민들도 그만큼 잘 살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책 불태우기가 정책으로 있느냐? 이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 세수도 늘어나고 수입도 좋아지지만 동시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많아진다는 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화를 원한다. 우리는 독재자가 싫다. 막 이런 얘기도 같이 커지는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맘대로 독재를 하다 보면 이 자식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데 그 지나치게 높아지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교육 수준을 강제로 떨어뜨리는 정책이 들어있고 그걸 시행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독재를 찬양하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다만 독재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간다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서 활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요 독재 국가의 시스템을 다룬 게임 트로피코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네. 게임 속에서 정말 좀 블랙 코미디 같은 네.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모든 정책들이 다 그런 식으로 펼쳐져요? 뭐 좋은 정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걸 하면 이제 나오는 쓰레기가 좀 줄어든다던가 아니면 무료 도서관 이런 걸 열면 또 교육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정책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인 게임들이 그런 좋은 정책만 보여준다면 이 게임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정책을 자꾸 보여주면서 이것도 가능하지 않아? 라고 보여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공공기관의 역할들인데 네. 이 게임에서는 대표적으로 좀 재밌게 돌아가는 공공기관 중에 하나가 언론사입니다.
이게 보통 사회에는 이제 뭐 공영 언론이 있고 이제 민영 언론이 있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공영 언론으로만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국가가 신문사와 방송사를 지을 수 있고 이제 다른 것들을 만들지 못하게 독점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독재 국가의 방송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내용을 방송할 수 있는가를 내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국민들의 평균 수준을 올린다, 뭐 국제 뉴스를 방송한다 이런 선택도 가능하지만 또 끝에 보면 아주 이상한 정책이 엘 프레지덴트의 개인 업적을 홍보한다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국을 독재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가장 결정적으로 작동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선거예요. 선거 때가 오면 이제 자기 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 뭔가 독재자의 입맛에 맞는 방송만 계속하고 야당 지도자를 헐뜯는 방송만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독재 국가라고 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걸 다 에이 설마 이것까지 게임이 있겠어라는 걸 다 해볼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근데 앞서서 독재 국가가 게임의 배경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선거는 치러지네요. 이게 참 재밌죠. 그 독재면 선거가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이 굉장히 고평가받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주인공은 분명 독재자예요. 근데 이 게임 안에서 선거라는 건 없앨 수 없는 어떤 제도로 나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선거라는 걸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란 얘기를 하는데 이 게임의 독재 국가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인 거예요. 심지어 나라 이름도 뭐뭐뭐뭐 민주공화국입니다. 근데 현실의 많은 독재 국가를 보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선거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그 부분을 꼬집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거가 돌아요. 그리고 내가 독재를 펴면 점점 나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 한 선거가 1년 남았습니다. 이러면 강료들이 막 모여서 각하 지금 2대1의 지지율로는 우리가 정권을 수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이때부터 온갖 폭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송국에서 막 선전선동만 내보내고 심지어는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반체제 인사를 다 체포해서 교도소에 가둬버리기도 하고 제일 마지막 선택지로는 정말 선거를 했더니 진 거예요. 그러면 선거 결과를 덮어놓고 다음 선거를 다시 하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트로피코가 보여주는 거 독재지만 선거가 돌아간다는 장면이 굉장한 디테일인 거죠. 많은 독재 국가들이 우리는 민주주의다라고 형식을 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독재는 그 형식 안에서 가능하다는 걸 정확히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 국가에 대한 풍자가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근데 게임의 배경으로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가 아니라 네. 남미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제목부터 트로피코라고 해서 딱 이제 어느 지역을 찝어낸 네. 느낌이 있는데 이 게임은 단지 이제 독재 국가를 조롱하는 데만 그치지는 않아요. 조금 더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한 지역의 개발도상국이 독재 국가로 돌아가는 양상이 실제 국제 정치 속에서는 어떤 관계로부터 이루어지는가를 탐구하기도 합니다. 하필 중남미를 이제 배경으로 찝은 점이 바로 이 지점 때문인데요. 이 게임이 돌아가는 주력 역사적 배경 시대는 대충 1960년대에서 한 8, 90년대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무렵의 국제 정치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강이 있고 이 두 세력이 냉전이라는 이름으로 부딪히고 있었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기보다는 이른바 체제 경쟁,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우월하고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중남미는 어땠나를 생각해 보면 이 게임이 왜 이 얘기를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어땠습니까? 바로 미국의 턱 밑에 있는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실제 그 나라들이 어떤 친미적인 상황이었냐 하면 또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뭐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보니까 파나마 침공, 뭐 쿠바 침공 같은 이제 실제 무력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중남미 국가의 지도자들이 미국에 바싹 달라붙기보다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우리가 적당한 긴장과 줄타기를 통해서 이 두 나라에서 빼먹을 걸 다 빼먹고 미국이 우리에게 개입하면 소련을 불러오고 소련이 뭐라 하면 미국의 편에 서자라는 그 줄타기 외교를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실제 트로피코를 하다 보면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또 다른 개발도상국보다는 미소 냉전의 대립이란 게 가장 첨예하게 드러났던 게 이 중남미 지역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준 거죠. 예를 들어 뭐 아까 바나나, 담배 이런 이제 생산품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뭐 우리 수출품을 어디서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에 팔다가 갑자기 소련에도 팔면 미국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네 소련이랑 거래해? 우리 끊을 거야. 그러면 소련에서 또 연락이 와요. 우리가 2배로 팔아줄게. 그냥 우리한테만 넘겨. 그러면 이제 독재자 플레이어는 미국 소련 어느 쪽에 붙을까 이거를 매 시기마다 조율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실패하게 되면 한쪽 감정이 삐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련 편을 들었다가 미국에서 한번 쿠데타 시도를 한 적이 있어서 쫓겨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나름의 외교책도 필요하겠네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시건설 게임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내 정치를 많이 다뤄요. 그 나라 안에 보면 또 중남미의 그 복잡한 정치 상황들을 많이 드러내는데 그 안에 보면 종교적 갈등, 뭐 가톨릭과 개신교, 민간 신앙이라던가 또 부유층과 이제 서민층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내부 갈등들을 봉합을 하다가 몇 번의 선거를 지나고 나면 이 게임의 핵심은 국제 정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줄을 잘 맞춰야 돼요. 특히 시리즈가 이제 4, 5, 6편 최근 시리즈로 오면서는 이제 국제 정세가 냉전을 벗어나서 이제 다자 외교의 형태로 많이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6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래해야 하는 대상이 미국, 소련뿐만 아니라 EU도 들어오고 또 아프리카 연합, 그다음에 인도, 브라질 연합, 브릭스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각 그 소위 말하는 국제 블록들이 전부 자기네끼리 이윤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줘요. 근데 그때 이제 플레이어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정말 약소 국가구나. 여기에 어느 한쪽에 까불었다간 바로 거기서 또 침공군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막지? 그럼 또 요 사이에서 누구랑 누구가 사이가 좋대요. 그럼 또 그쪽에 가서 줄을 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이 게임 내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20세기 특히 이제 20세기의 근대사를 돌아보면서 이 게임을 해보면 굉장히 좀 생각나는 역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쿠바의 카스트로, 그다음에 파나마에서 유명했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굉장히 괴롭히고 나쁜 독재를 했지만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어땠나를 보면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뒤에서 부추겼던 강대국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움직임까지도 함께 이 게임 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점이죠. 도시건설 게임으로 냉전 시대의 국제 갈등과 독재 문제까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게임이 아주 유명한 게임은 아닙니다만 굳이 이 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다른 매체에서는 이런 갈등을 묘사하거나 겪어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뭐 같은 이야기를 영화나 소설로도 우리는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이제 중남미 국가의 여러 정치 상황을 다룬 영화들도 많고 소설들도 많습니다만 그것과 다른 건 게임은 자기가 독재자가 돼서 직접 이 결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게임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독재를 해야 되는데 독재를 열심히 성공적으로 하려다 보면 국민들이 점점 행복해지는 상황도 나옵니다. 결국 또 세수를 올리고 외국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러다가 국민들한테 쫓겨나는 경우도 겪어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게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직접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당시에 어떤 그 중남미 독재 국가의 독재자가 해야 했던 선택들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냉전 시대의 제3세계라는 곳, 특히 막 독립해서 아무 힘이 없던 나라들은 물론 문제 있는 지도자들은 맞았죠. 그렇지만 왜 그 문제를 그렇게밖에 풀 수 없었는가라는 고민에 한 번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 또 그런 나라들이 우리는 이제 지금의 이 나라들의 현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의 이 나라가 유지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를 또 굉장히 국제 정세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게임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은 사실 첫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굉장히 웃겨요. 일단 전부 그 양철로 만든 판잣집에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명씩 클릭해서 눌러볼 수 있어요, 사람들. 그러면 계속 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너 이게 뭐냐 나라가 막 이러고 제가 하다 보면서 그럼 네가 하던가 그 소리가 나올 정도로 되게 웃긴 게임이고 또 소소하게 자기 독재자만의 정원을 꾸밀 수도 있어요.
독재자들 보면 항상 그 대통령 궁 같은 걸 으리으리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제가 나무도 심어보고 뭐 개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독재자를 미워하는 게임이 아닌가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좀 시니컬한 유머를 품고 있어서 플레이하기에 어렵지 않은 그런 게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규님이 이 게임 통해서 외교를 배울 수 있겠네요라고 하셨어요. 예, 그 외교라는 게 갖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A 사이드나 B 사이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서 어떤 결정도 못하는 약소국의 어려움을 네. 정말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경우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